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52살이고 저를 아는 분들은 평범한 주부 정도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제 인생 뒤에는 참으로 많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각자의 사연을 갖고 살아가실 텐데요. 제가 겪어온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흔한 가족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교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이야기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을 수 있고 그 상처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조금 늦게 결혼해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고향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 후 곧바로 시댁 식구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남편은 1살 연상이었는데 제게 참 잘해줬습니다. 당시에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는 이미 60이 가까운 나이였고 남편보다 10살이나 많은 형님 박영식 씨도 멀리 떨어져 사셨습니다. 형님은 저희 집안에서 장남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에게 오히려 무관심에 가깝게 자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가 결혼했을 무렵에는 크게 왕래를 하지도 않았고 조금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아주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라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셨죠. 처음 시집 왔을 땐 저 역시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시어머니 말이라면 모두 따르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시어머니 방에는 온기가 꼭 필요하시다고 해서 한겨울에도 따뜻한 물수건을 챙겨다 드렸습니다.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국이나 반찬을 만들기 위해 장을 보고 평일에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 삶의 모든 중심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언행이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씨였는데 내가 잘 가르쳐서 그나마 이 정도가 됐다. 라면서 늘 저를 평가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들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시어머니가 일일이 가르쳐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사실 결혼 전에도 집안일은 스스로 잘 해내던 편이었고 어머니가 안 계셔서 아버지를 모시는 동안 혼자 살림을 도맡았던 경험도 있었는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내가 뭘 알아?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라는 식으로 나오니 저 역시 순순히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생활이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다 보니 저는 20년 넘게 시어머니에게 철저히 길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길들이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참 많이 모진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러한 갈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워낙 어머니를 거스르는 걸 싫어하고 또 저에게만 미안해. 그냥 자기가 참아줘. 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어떻게든 시댁과 잘 지내야 한다고 믿었기에 오랜 세월 참고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교통사고였어요. 2024년의 어느 봄날 남편이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이미 제 남편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시어머니 역시 충격을 받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혼자 남은 어머니를 앞으로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을 빼앗겼다는 생각 때문인지 저한테 사사건건 화풀이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오래된 집 한 채와 적은 예금 정도가 전부였는데 남편이 사망하면서 들어온 보험금도 장례식 비용과 각종 비용으로 금세 줄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지니 결국 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속으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된 칭찬 한 번 받지 못하고 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온 제가 이제는 경제적인 책임마저 져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차라리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부탁이 어머니만은 돌봐달라 라는 것이었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도 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하기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모욕 섞인 말들과 제 안에 쌓여있던 울분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참고 겪은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 은근한 복수였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시어머니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거나 직접적인 폭언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였고 시어머니가 주변 분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착하고 나만 믿고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평소 행동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저 역시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제가 마음을 먹으면 시어머니의 일상을 조금씩 힘들게 만들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서더군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는 단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제가 시장에서 일부러 달지 않은 것들 위주로 장을 보는 시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당에 안 좋으실까봐 저당 간식을 골라왔어요. 라며 나름대로 이유를 붙였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야속하다고 느끼셨지만 표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요즘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일부러 바쁜 척을 하며 시간을 늦추곤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차에 모셔 병원으로 향했겠지만 이제는 어머니, 제가 아르바이트에 다녀와야 해서 바로 못 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싫으시지만 손수차를 몰고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이 쌓이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 제가 없으면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셨겠지만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제가 없이 식사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시고 걱정이 생겨도 저에게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러 공감해주지 않고 제 할 일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 예를 들면 이웃들이나 친척들 앞에서는 여전히 어머니가 안 좋아서 걱정이다 라며 저를 희생하는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무슨 일이 생겨도 결국 제 도움을 받아야 했죠. 이게 바로 제가 계획한 조용한 복수의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며느리로서 모범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시어머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분노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강인해 보이셨던 시어머니, 이제는 제 눈치를 보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잘못된 방식임을 알면서도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래진 노트 한 권이 옷장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겉표지에는 1970년대 김정숙의 기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살짝 열어보니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겪은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며느리로 살았고 그때 당시에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학대를 당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결혼한 뒤 시댁에 들어갔을 때 남편 집안에서 무시와 괴롭힘을 당했고 오랫동안 숨죽여 지내왔다는 기록이었죠. 저는 이 일기장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늘 강하고 남을 지배하려 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젊은 시절에는 저처럼 약자의 위치에서 억울함을 느끼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당한 것들을 잊지 않겠다. 나중에 내가 세월이 흐르면 쥐게 되면 절대 약해지지 않으리라. 라는 식의 결심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이 가정의 중심축이 되자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대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희생양이었고 억압받는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제가 한순간에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저렇게 힘들게 사셨으면서 왜 나에게도 똑같이 대했지? 라는 울분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야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얼마나 잔혹한가요? 그래도 일기장을 다 읽은 뒤 제가 시어머니에게 느꼈던 분노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모르셨던 거구나라는 연민이 살짝 스며들었다고 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일기장 얘기를 슬쩍 꺼냈을 때도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젊은 시절에 다들 힘들게 살았지. 근데 다 지나간 일이야. 라며 애써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제 속내를 몰랐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제 조용한 복수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된 이상 제가 이 복수를 어디까지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친형 박영식 형님입니다. 사실 형님과는 남편 장례식 때 잠시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고 그 후에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이 전화를 해오시더니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다는데 지금 거동은 가능하신지 궁금하다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로서는 조금 뜬금없기도 했고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형님은 평소 시어머니와 연락조차 잘 안 하셨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형님에게 어머니가 형님에게 해주신 게 없는데 지금이라도 챙기시는 이유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누가 보면 장남이라고 특별 대우 받은 줄 알겠지만 어머니가 늘 나를 무시했어요. 엄하게 키우셨으면서도 내가 뭘 하든 칭찬 한 번 안 하셨고 제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냥 포기했죠. 그래서 떨어져 지내는 게 편했는데 그래도 아들로서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니까 걱정되기는 했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우리 큰아들은 그래도 든든하다 라며 입버릇처럼 형님 자랑을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형님은 전혀 다른 기억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만든 불행이 어디까지 이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억울함 때문에 아들인 형님조차도 마음 한구석에 큰 상처를 안고 살도록 만들었으니 말입니다. 이건 제가 복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 시어머니가 살아오신 방식 자체가 결국은 모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형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을 보자마자 언짢은 얼굴이셨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반가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어정쩡한 표정으로 이야기하시더군요. 어머니, 건강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러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멀리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쌀쌀맞게 대답하셨습니다. 형님이 되게 난처해 보였고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에게 정말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뭔가요? 형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으면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가 노려보듯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저를 막 호되게 나무라진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니까요. 그저 작은 목소리로 나는 그냥 괜찮으니까 괜한 걱정 말라는 거야. 라고 하시더니 그 뒤로는 식사도 안 하시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남겨진 저는 형님에게 형님도 사실은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저도 답답합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우린 그냥 다 희생양이 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강해 보였지만 사실 자신도 모진 학대를 당하고 성장했고 그 결과로 아들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남인 형님도 정을 느끼지 못하고 독립해버렸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만든 불행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라고 의미심장하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가 한 행동이 저한테서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형님이 가정을 꾸렸더라면 그의 아이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요? 결국 어머니가 경험하신 그 불행을 똑같이 우리에게 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당장 화를 내셨겠지만 그때는 아무 대답도 못 하시더군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고 그냥 식탁에 앉으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마치 뭔가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어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서 왠지 모를 후회가 읽혔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어머니, 저도 잘못한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도 저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를 감싸 안고 위로할 정도로 마음이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진 않으셨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예전처럼 쌀쌀맞게 대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화기애애한 가족이 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상처를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시어머니가 특별히 몸이 아프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먼저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차를 준비하는 것조차 억지로 해야 했지만 그날은 오히려 조용히 마음을 담아 차를 내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차를 가져가서 조용히 내려놓고 어머니,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실까 봐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그동안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진 않겠지. 하지만 고맙다. 너라도 있어서 내가 그나마 버티고 사는 것 같구나.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고맙다 라는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꽤 흔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꽤나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울음을 억누르고 조용히 웃으며 저도 어머니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쌓였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발견한 일기장 얘기도 살짝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그걸 봤구나. 그래, 나도 힘들었다. 근데 나 역시 누구에게 말할 데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무서웠고 남편도 내 편이 아니었고 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나중엔 내가 힘을 가지니까 내가 당한 걸 그냥 남들도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못했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것이겠죠.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완전히 정당화해 주진 않지만 적어도 왜 그분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복수심 역시 많이 누그러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은근히 고통을 주던 행동들도 뒤늦게 생각하면 별로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분풀이였을 뿐 그분의 마음에 새로운 상처만 더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결국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과정을 조금씩 거쳤습니다. 물론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가며 하나씩 풀어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형님께도 솔직한 마음을 전하시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영식아,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너도 힘들었지. 그래도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보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형님은 처음에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며 씁쓸해했습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이어진 오랜 불행의 고리를 조금씩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차를 내드렸던 날, 어쩌면 그 작은 행동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수진아, 너가 없었으면 나 혼자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내가 지난 잘못을 깨닫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지난날 제가 했던 조용한 복수가 참으로 유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고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주고 싶었지만 결국 우리가 한 지붕 아래 살며 언젠가 화해하고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사연을 이렇게 길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해결해낼 힘 역시 가족이라는 이름에서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처럼 20년을 참고 견뎌온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사이가 틀어져 버린 상태라 아예 연을 끊었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까 해서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관계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잃은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시어머니에게만 복수를 하려고 했고 그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악순환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죠.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저와 형님을 통해 느끼게 된 죄책감, 또 제가 시어머니의 과거 일기장에서 발견한 불행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서로의 관점에서 상처를 바라보니 그 상처에 뿌리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 복수가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함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억울함을 떠올리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뒤늦게나마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만든 계기가 되었죠. 형님이 시어머니 앞에 나타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남 역시 시어머니의 애정을 받지 못해 평생을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어머님에게 충격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어머니가 만든 불행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라는 결정적인 말을 던졌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본인이 행해왔던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어진 것은 결국 우리가 모두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모든 걸 명령하고 지시하는 위치에서 내려오셨고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거나 은근히 괴롭히려 하지 않습니다. 형님과도 어느 정도 왕래가 회복되어서 가끔 휴일에는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이라는 말은 아직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상처가 남아있고 지난날 쌓인 갈등도 한 번에 지워지지 않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긴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저처럼 며느리 입장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시어머니 입장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겪고 계실 수도 있죠. 저 역시 예전에는 나만 불행해, 왜 아무도 날 몰라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그 누구도 완벽한 피해자이거나 완벽한 가해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지만 시어머니 또한 과거에 똑같은 상처를 받고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 새로운 시선이 생겼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걸 용서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했던 방식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근히 복수하는 동안 제 마음도 편치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 여러모로 고통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얼마나 상처를 품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가족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억울함이 있다면 한 번쯤 저희 이야기를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누군가는 먼저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방식처럼 내가 당한 고통을 똑같이 타인에게 되갚으려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불행을 물려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시어머니가 아닌 제가 혹시나 며느리를 맡게 되는 입장이 되더라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내 갈등이란 것이 때로는 어떤 외부의 문제보다 깊은 상처를 낳습니다. 남보다 더 가깝다고 믿었기에 서운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걸 적절한 시기에 풀어내지 못하면 그 고통은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변화시키는 건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연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와 화해했고 앞으로도 조금씩 이해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물론 가끔은 예전의 상처가 떠오르기도 하고 잔소리 한마디에도 속이 쓰릴 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한번 손을 맞잡고 고맙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완전히 똑같은 방법은 아니더라도 부디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 용기를 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가까운 누군가가 자신의 과거 상처를 되풀이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본인이 과거 상처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 대화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가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를 통해 의외로 쉽게 풀릴 때가 있더군요. 저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희 가족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혹시 자신의 이야기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디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앞으로는 이 집에서 시어머니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계획입니다.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조금씩 이전과 다른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사연이 누군가에겐 하나의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안녕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